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연락을 받은 증인이 위증을 한 건 맞다고 봤지만 그렇다고 이 대표가 고의로 위증교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열흘 전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오늘 무죄 판결을 통해 이른바 사법 리스크의 한 축을 덜어내며 일단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먼저 오늘 판결 내용부터 조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02년 김병량 성남시장이 한 시행업체와 유착됐다는 의혹을 확인하면서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한 말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를 받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누명을 썼다는 발언을 뒷받침하려고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 녹음과 김 씨의 위증 자백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오늘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선 일부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왜 무죄가 선고난 건지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증인이던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 일부 위증을 했고 그 위증의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 씨의 증언이 거짓말이란 사실을 몰랐고 고의로 위증을 시키려 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계속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진성 씨의 일부 법정 증언을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두고 김병랑 전 성남시장이 김 씨에게 KBS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거나 김 전 시장과 KBS PD의 고소를 취하하고 이 대표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인정한 대목들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요청으로 김 씨가 위증을 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통화 이후 김 씨가 위증을 할 때까지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볼 직접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 씨의 증언들이 거짓이란 걸 이 대표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를 할 때까지 김 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 김 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에게 위증을 하게 할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이 대표를 위증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교사 행위로 김 씨가 위증한 건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30분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검찰은 이게 위증교사의 증거라고 했고 이 대표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딪혔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박현주 기자가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18년 12월 김진성 씨와 4차례 모두 30분쯤 통화했습니다. 검찰이 위증교사 증거로 본 대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증언을 김 씨에게 유도했다는 겁니다.
통함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다 제일 좋죠. 실제로 뭐 그때 비서였으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애매한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검찰은 이 대표가 재판 자료까지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노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근데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 좀 되살려보시고. 반면 이 대표는 본대로만 말해달라고 한 거라며 반박했습니다. 김인석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나갔으니까 기억을 좀 되살리셔가지고요.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표는 검찰이 통화 내용을 짜깁기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습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1심 재판부는 이 통화만으로는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 말하고 김 씨가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또 김 씨가 알지 못한다고 한 건 증언하라고 하지 않았고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문을 설명하고 변론 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렇게 무죄가 선고되자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고 민주당 역시 크게 환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앞선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 이번 판결도 존중한다면서도 위증한 사람만 유죄라는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에는 서로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 뒤 짧게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랐습니다. 현장에 모인 민주당 현직 의원 60여 명은 긴장한 모습으로 법원 입구를 지키다가 최종 무죄가 선고되자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15일 피선거권 박타령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도 언급하며 해당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미 진행 중인 김 여사 특검법과 검사 탄핵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오늘도 법원 주변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린 반면 규탄 집회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오늘 서초동 법원 주변엔 2천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한쪽에선 이재명 대표를 응원했고 이재명은 정치판사! 다른 한쪽에선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깜빵으로! 이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는 들썩였습니다. 이 대표의 이름을 외치며 눈물을 흘리거나 서로를 얼싸안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을 하면 무죄다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무죄다!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하다는 플래카드도 들었습니다. 이 대표를 규탄하는 집회는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일부는 구속하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아니 뭐 세상에 오늘 뭐 뒤쪽난 것도 아니고 진격형을 또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경찰은 오늘 현장에 2,000명이 넘는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 펜스도 설치했습니다. 선고 이후 양측은 큰 충돌 없이 흩어졌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이번 위증교사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활동에 가장 큰 변수로 꼽혀왔습니다. 오늘 판결의 의미와 남은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지 법조팀 연주환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사실 이번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유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힌 데다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고 이미 자백을 했기 때문인데요. 대장동이나 백현동, 대북송금 등 규모가 큰 사건은 아니지만 여러 사건 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증이라는 걸 알지 못했고 고의도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유죄가 나왔던 선거법 위반 재판보다도 수사도 재판도 빨리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선거법 재판은 2년 2개월이 걸렸었는데요. 오늘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재판에 넘긴 지 딱 절반 만인 1년 1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증인 숫자를 비교해도 5분의 1도 안 될 만큼 사안이 비교적 간단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가장 빨리 확정 판결이 나와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오늘 무죄 판결로 큰 고비 하나는 넘겼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위증교사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서 금고형 이상, 그러니까 징역형 집행유예가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벌금형도 아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선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렵다는 재판의 1심에서 이 유리한 결과를 받아든 건데요. 물론 검찰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봐야 합니까? 네, 일단 열흘 전에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확정이 되면 오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곧 진행될 2심 재판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또 당장 지난주에 법인카드 유용 혐의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제 모두 8개 사건으로 5가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정자동 호텔 비리 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사법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연주환 기자였습니다. 네, 논란 끝에 열린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은 조선인 희생자를 추도하는 행사라기보다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사도광산 인근 야산에서 가해자 측은 빠진 상태로 따로 추도식을 진행했습니다.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석 특파원, 별도 추도식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추도식은 사도광산에서 1km 떨어진 기숙사 터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름 없는 야산 정상 부근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지금은 터만 덩그러니 남아 그 마련된 제사상이 좀 서글프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추도식은 어제 일본 측이 거부한 희생자 묵념으로 시작됐는데요. 박철희 주일대사는 강제 동원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되어 가혹한 노동에 지쳐 쓰러져간 한국인 노동자분들의 영령에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유족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추도식을 조용히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헌화를 하고 나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추도식이 끝난 뒤엔 기도를 올리거나 망자를 향해 말을 건네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소회를 묻고 싶었지만 한국 외교부가 유가족이 극구 반대한다며 취재 일체를 막아서 입장을 들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네, 우리 측이 이렇게 따로 추도식을 진행한 데 대해서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와 그동안 정중한 의사소통을 해왔다면서 추도식은 민간단체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개최했다는 점을 애써 강조했는데요. 누구를 위한 추도인지 알 수 없는 사도광산 추도식이란 행사 명칭을 사용하고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묵념조차 거부했죠. 그 책임을 주최 측에 슬쩍 떠넘긴 겁니다. 주최 측은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건 큰 기쁨이라며 노동자들의 활약이 있었다고 자축의 메시지를 내 마치 추도식이 아닌 축하 행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정부가 논란의 인사를 행사에 보냈고 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일본 정부에서 추도식에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추도사가 아닌 인사말을 전했죠. 그마저도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사전 논의 과정에서 추도식 명칭에 감사라는 걸 넣자고 주장해서 우리 정부가 거부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참배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일본 현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이번 추도식은 과거 가혹한 환경에서 희생된 사도광산 전체 노동자를 추모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피해만 부각하며 불참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사히 신문은 한일 간 역사 문제를 둘러싼 불씨가 다시 부각되는 모양새라며 전문가의 입을 빌려 일본 측의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도광산 현지에선 일본 정부가 사과했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これは一つの戦略であって、目の前の人のこと、目の前の人の人権をきちんと考えれば謝罪の言葉は出てくるはずだと思います。 네, 정원석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외교 역시 안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9년 전 일본 군함도를 놓고도 똑같은 사태를 겪었던 정부는 이번엔 다를 거라고 공언해 왔는데 결국 또 양보만 하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재현 기자입니다. And sincerely remembering all the workers at the Sado Island gold mines, especially those from the Korean Peninsula.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하며 일본에서 얻어낸 약속을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을 현장에 설치하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부도수표도 챙기고 그다음에 현금도 더 챙겼다는 게 제 이번 협상에 대한 제 나름의 평가입니다. 지난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이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는 전시시설을 짓겠다고 했다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사도광산 역시 전시물에서 강제동원 표현은 빠졌고 가까스로 확정된 추도식의 공식 명칭에서도 조선인 노동자라는 표현은 빠졌습니다. 이때부터 조짐은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끝까지 일본 측의 진정성을 기대했습니다.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이인 외무성 정무관을 정부 대표로 보냈고 외교부는 결국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몇 시간 남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그 의견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고요. 추도사엔 강제 노동에 대한 인정이나 사죄 표현도 없었고 추도식은 30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愛する家族のことを思いながら校内の危険で過酷な環境の下で困難な労働に従事されました. 일본의 진정성 없는 태도에 더해 우리 외교부도 일본의 선의에 기댄 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9년 전 군함도 사태는 또 반복됐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으로 우리 정부 대일 외교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교부 출입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앞서 봤지만 일본 정부가 오히려 유감 표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취재진이 외교부 측에 추도식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 그리고 어제 추도식에서 일본 정부 대표가 한 인사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를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다. 이 짧은 문장으로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유감이란 표현이 없는 상황. 네,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내부적으로는 실무진들도 비판적인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이런 대응을 조금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 일본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데 보신 것처럼 이 유감 표명을 일본 정부가 하고 우리 정부는 유감 표명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대일 외교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맞습니다. 외교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고 발표하면서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모든 결정과 약속을 명심하겠다고 한 부분인데요.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에 일본 정부 대표가 한국인들이 강제로 노역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바로 그 약속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네. 결국 일본이 명심하겠다고 한 그 말 한마디에 기대서 우리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상징처럼 발표했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 또한 일본 기업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부가 기대했던 성의 있는 호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왔던 게 사실인데 이번 논란에도 이런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일본 측의 추도식이 끝난 뒤 우리 외교부가 낸 입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일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관계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이 현재 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나머지 외교 전략은 그때그때 그 답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하다 보니 일본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너희들이 여기서 일을 그르쳐놓으면은 지금 한일 협력도 한일 관계 개선도 잘 진행이 안 될 수 있고 라고 하는 이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일본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게 아니냐. 네, 내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당선, 또 북러 밀착과 같은 여러 변수가 많아진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윤세민의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日本人は戦時中ひどいことを散々したんです。民間人をたくさん殺しました。日本人はこのことを忘れてはいけません。ずっと残っていくことです。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일본을 향해 던진 메시지입니다. 지난 16일 필리핀의 막사이 사이상 시상식에서 대리인을 통해 전한 수상 소감입니다. 막사이 사이상은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립니다. 매년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데 올해는 미야자키 감독이 수상자 중 한 명으로 포함됐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평화와 더 나은 사회를 꿈꿀 수 있게 했다는 게 수상 이유입니다. 모노노케 힘의 붉은 돼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등 미야자키 감독 작품 곳곳에 녹아있는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높이 평가한 겁니다. 미야자키 감독은 과거에도 과거사 성찰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とっくの昔にこの国がきちんと清算し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過去の負債なんだ。朝鮮半島に住んでる人たちに申し訳ないと思うだけじゃなくて 막사이 사이상재단은 미야자키 감독이 전한 수상 소감에 대해 과거 역사와 마주하고 이를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2022년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장면입니다. 지금 보면 이 자리엔 훗날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인물들이 수두룩합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명태균 씨, 또 주가 조작이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아들도 보이고 여기에 더해 명품백을 건넸던 최재형 목사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의 관계자까지 참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통되게 김건희 여사의 초청장을 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김 여사의 초대 인원이 대통령보다 약 100명 많은 700명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 김 여사의 초대 리스트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여러 의혹과 논란의 리스트와 상당 부분 겹친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김필준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당일 일반석에 앉은 윤석열 대통령에 붙인 고 윤기준 교수리로 명태균 씨 모습이 보입니다. 옆에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인 권모 씨가 있습니다.
명 씨와 건 씨 모두 김건희 여사가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 씨 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주가 조작 전주들을 의미하는 이른바 BP 패밀리 인사 2명도 김 여사가 취임식에 초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관저공사 논란의 중심에 선 21g 대표 김모 씨도 취임식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저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해 국회 행안위에서 고발이 의결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이른바 여사 라인인 이기정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황종호 대통령실 행정관의 아버지도 취임식에 초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비서관은 쇄신 대상으로 지목됐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때 등장해 건재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황 행정관은 대통령 내외의 측근으로 알려졌는데 김대남 전 행정관이 그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키 먹지. 동해 황 회장 아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조작 의혹에 연루된 교수 2명도 김 여사 초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는 대통령 취임식 초대 리스트를 보도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초대한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100명가량 많은 7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권 출범부터 선출되지 않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행세를 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 순간에도 김건희 라인은 대통령실 요직에 앉아 버젓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셌지만 정부는 일부만 공개하고 대통령 부부의 초청 명단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이런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 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최근 실제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걸로 전해졌는데 이걸 두고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이 약속한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휴대전화 번호가 문제가 아니었던 만큼 근본적인 쇄신책이 아니란 지적이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던 명태균 씨와의 통화는 취임식 전날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친오빠 논쟁을 일으킨 메시지도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개인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임 이후에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계속 개인 휴대전화를 썼습니다. 공무원들, 장차관들하고도 크게 국가 안보나 이런 거에 저게 아닐 때는 그냥 제 휴대폰을 쓰고요. 저하고 통화하신 분 아마 손들어라고 무지하게 많을걸요. 논란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최근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한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통 시스템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며 그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이 약속한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김 여사 라인으로 분류됐던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사퇴 외 뚜렷한 쇄신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각의 시점도 당초 전망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 속에 박장범 KBS 사장 임명한 재가를 강행했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명태균의 공천 개입, 인사비리, 국정 개입 등 온갖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입니다. 핵심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결국 큰 틀의 변화 없이 겉핥기식 쇄신으론 하반기 국정 동력을 얻기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명태균 씨 의혹이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로도 옮겨붙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는 최근 입금 내역을 공개하며 당시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 지인이 돈을 냈고 조사 결과가 오 시장 측에 건너간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낸 걸로 지목된 인사는 저희 JTBC 취재진에게 짝사랑하는 오 시장 좋게 해준다 하니까 돈을 줬다고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은 몰랐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냈다는 의심을 받는 김모 씨는 자신은 공식 후원회장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을 짝사랑하는 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오 후보 캠프에 들렀다가 명태균이란 이름을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뭐 오세훈 시장을 뭐 유리하게 해주니 뭐 헛소리야.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그래 그냥 했나 봐요. 캠프는 명 씨와 인연을 이어가지 않았지만 김 씨는 돕겠다고 온 사람이니 얘기를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과 친분을 과시해 모질게 할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시장 좋게 해준다 하니까 그래 뭐 고향놈이니까 그 부산하니까. 김 씨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경선을 앞둔 2021년 2월 1일 1,000만 원을 시작으로 오 시장을 비롯한 본경선 후보 4명이 1대1 토론을 이어가던 2월 중하순 등 5차례 3,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내 돈이 여론조사를 했는지 차별을 썼는지 뭔지 모르고. 이 기간 몇 차례 명 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지만 오 시장 캠프에 전달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캠프에 없었는데 뭐 내가 거기서 몽국을 봐서 뭐 하겠어. 대납이라면 내가 계좌로 이거 입금했겠어요? 김 씨가 대납 의혹을 부인하는 가운데 오 시장 측은 명 씨와 김 씨 사이 일은 전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런 해명에 대해 강혜경 씨는 오세훈 시장 측이 건넨 돈이 3,300만 원 말고도 더 있다며 후보 캠프가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녹취들도 입수했는데 계속해서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는 오세훈 후보 관련 비공표 조사를 13번 했습니다. 오 시장과 가까운 김모 씨는 2021년 2월 1일 1,000만 원을 시작으로 5차례 강혜경 씨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모두 3,300만 원입니다. 550고 뭐 조금 더 뭐 형님 뭐 좀 써야 되는데 좀 보태주세요. 그러면 뭐 700도 보내고. 김 씨는 다만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을 위해 일한다고 하니 선의로 돈을 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3,300만 원 말고도 여러 차례 더 명 씨에게 돈을 건넨 걸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이었던 김소연 변호사는 김 씨를 통해 돈 봉투를 보내면서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대했다. 그래서 명 씨가 화를 냈다고도 밝혔습니다. 명 씨 녹취에서도 이런 정황은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조사하는 거, 네. 자체 조사하는 거는 나중에 가서 나한테 전화를 줘요, 사무실에. 돈은 내가 누구 김 씨한테 입금시키라 할게. 한 200 있으면 되겠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던 강혜경 씨는 오 시장 측이 명 씨와 인연이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을 거고 선거 전략에도 이렇게 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 씨는 오늘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한 대화 녹취와 회계 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몇 주째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집안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에선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쓴 건 한동훈 대표와 이름이 같은 다른 당원 8명이었다는 당 차원의 해명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떻게 팔 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 보는지, 도대체 당 게시판은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이어 한동훈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당이 고발한다는 기사도 봤다고 주장하자 한 대표가 갑자기 마이크를 켜고 직접 반박에 나서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기사를 보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충돌 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언쟁은 계속됐습니다. 친한계에서 김 최고위원을 향해 사실 확인도 안 된 사항으로 당대표를 공격한다고 비판하자
친윤계에선 발언권도 없는데 최고위원을 공격한다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간 겁니다.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폭발하자 한 대표도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 대표를 흔들려는 시도라며 친윤계를 비판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라고 조금 숨통 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 정도 글을 못 쓴단 말이에요? 왕조시대입니까? 당의 익명 게시판이 대통령하고 당대표 욕하라고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다만 한 대표는 가족이 해당 글을 썼는지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원 게시판 논란에 다른 현안들이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유정입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동덕여대와 총학생회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본관 점거부터 풀라고 요구하는 반면 총학생회는 남녀공학 전환을 완전 철회하는 게 먼저란 입장입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만남은 1시간 조금 넘게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언제 또 만날지 일정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서로 입장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총학생회 측은 처음 면담부터 본관 점거를 풀려면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계속 말해왔다며 의견 수렴과 외국인 복수 전공을 막는 방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조건으로 일부 점거를 푼 건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본관 점거를 풀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며 공학 전환 논의를 완전히 철회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레커칠 복원과 부서진 기물 배상 문제 등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학교 측은 비정상적인 폭력 사태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학생들을 압박했습니다. 당연히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저질렀으니까 했으니까 학생들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총학생회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장 공학 전환 철회가 힘들면 학생 의견을 수렴할 구조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200명 넘는 고령 환자들이 머무는 충북 충주의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았지만 빠른 대처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피해를 막은 건지 정영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천장에서 불꽃이 하나둘 떨어집니다. 바닥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검은 연기는 점점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이제 불꽃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식당은 연기로 가득 차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에 붙은 불꽃만 더 거세게 타오릅니다. 어제 오전 충북 충주 한 노인 전문병원 4층 식당에서 불이 나는 모습입니다. 병원엔 234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입니다. 자칫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연기가 오르는 거 보이더라고. 창문으로. 무슨 피해야 되겠다 그랬지. 식당이 연기로 덮인 시간 2, 3층 병동 화재 감지 센서가 반짝입니다. 상황을 깨달은 직원들은 달립니다. 초기 진화를 위해 휠체어에 소화기를 싣고 갑니다. 남은 의료진은 환자들을 부축하고 휠체어에 태워 대피했습니다. 위에 남는 휠체어 같은 경우에도 계단으로 들고 내려와서 부족한 병동에다가 휠체어를 보충을 해서 환자를 옮겼었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4층 식당입니다. 식당 앞에는 비상 계단이 있었는데 방화문이 닫혀 있어서 연기가 아래로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 대책만 지켜도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뿐 아니라 온라인 유행을 타고 만들어지는 밈코인에도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품들이고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데도 여기에 뛰어드는 투자자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 개 사진만 올려도 시세가 오르는 도지코인. 딱히 쓰는 것도 기술력도 내세우지 않고 인터넷 유행처럼 따라 찍어낸 밈코인입니다. 그런데 200원대 도지코인이 트럼프 당선 이후 3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다른 밈코인에도 투자금이 쏠려 전체 시가총액이 한 달 새 2배 넘게 오른 175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11% 정도대까지 2배 이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코인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서 투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밈코인 열풍에 국내 거래소들은 각종 밈코인을 상장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업비트는 페페와 봉크를, 빗썸은 터보와 폰케를 잇따라 상장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하루치 거래 대금은 20조 원대로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거래당 0.05%에서 0.1%대 수수료를 매기는 거래소들은 거래 대금이 늘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인기에 의존하는 밈코인 대다수가 변동성이 큰 데다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래소만 수수료를 끌어모으는 가운데 정작 나머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은 다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력도 지금 함께 유출이 되고 있고요. JTBC 정혜성입니다. 정부가 올겨울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15만 원 안팎인 데다 무료 접종 대상도 줄어든 탓에 접종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혈압 질환을 앓고 있는 40대 이은숙 씨는 오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저같이 이제 만성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 위험도 높아지고 더욱이 부모님께서 뇌질환 관련돼서 시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시술 전까지 코로나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라고. 올 가을부턴 만 65세 미만이라면 이 씨 같은 만성 질환자나 의료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도 무료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백신 비용이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65세 이하신 분들은 15만 원이에요. 개인으로 맞으면 13에서 14만 원이에요. 비싸요. 정부가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을 경고하며 접종을 권장하지만 현실은 비용 탓에 꺼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가격을 듣고 다음에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독감이나 코로나나 대부분 겨울철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생활하게 될 때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특히 만성 질환자가 코로나에 걸리면 중증화 위험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합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만성 질환자는 무료 접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뇨병이라든지 심장이나 간의 상태가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65세 미만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무상 접종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유행 기간 중에 질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근엔 이와 함께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크게 유행하고 있어 겨울철 독감까지 겹친 멀티데믹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전국 곳곳에 영업을 중단한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주유소가 늘고 있습니다. 폐업하려면 수억 원이 들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는 건데 이걸 요즘 좀비 주유소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런 곳에서 언제 화재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밀착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3년 넘게 운영을 멈춘 광주 외곽의 한 주유소. 폐기물이 빽빽하게 쌓여 있습니다. 교통량이 확 줄었거든요. 혁신도시 가는 저 도로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 스쿠터가 잔뜩 녹슨 채 쌓여 있습니다. 한 20대 정도 되는데요. 보니까 고군산군도 관광 안내 팜플렛이 있네요. 전북 군산시 관광지에서 쓰이던 게 여기에 이렇게 폐기물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먼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온갖 종류의 폐기물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뭐 전기장판, 에어컨 실외기, 세탁기, 또 PC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의자도 있고요. 안마 의자도 버려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또 기타 케이스가 있고 또 냉장고, 여기는 또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용 침대도 이렇게 있네요. 이쪽에 주유구가 있는데 이렇게 보통 휴업증인 주유소에는 관할 소방서에서 이렇게 확인증을 걸어줍니다. 걸려 있고요. 제가 이 주유기를 좀 살펴보면 아직도 기름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좀 걱정스럽게도 이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있고 또 소형 냉장고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주변을 둘러보니까 식당에서 흔히 쓰이는 대형 가스레인지도 있고요. 방금 보여드린 관광지용 소형 전기 스쿠터 말고도 전기로 작동되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온갖 탈 것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왜 그 배터리 화재 이슈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런 게 놓여 있어도 될까라는 그런 염려도 듭니다.
주유소 허가를 하는 구청도, 안전관리감독을 하는 소방서도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7월경에 방문했을 때랑 상황이 다른가 보네요. 자기 상태가. 일단 저희 방문해서 상황 보고 사장님께 치우라고 개선 명령하겠습니다. 3년 전 휴업 신고 당시 지하 기름 탱크가 비어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안전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관할 소방서의 설명.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다릅니다. 재난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확실성과의 싸움인데 외부에서 어떤 화인이 의해서 화재가 나면 그 내부에서 2차, 3차 폭발 위험성이 있는 거죠. 도심에도 이런 곳이 적지 않습니다. 2년째 영업을 중단한 주유소 주변으로 무단 주차된 차와 쓰레기만 보입니다. 방치된 주유소 주변이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누군가 가구를 버려놨고요. 이거 아마 탈수기 같은데 이런 가전제품도 누가 버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역시 뭐 깨진 유리, 페트병 그리고 생활 쓰레기도 버려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음식물 쓰레기 같은 악취도 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영어 학원과 오피스텔 등이 있어 불안하다는 주민이 많습니다. 암만 해도 여기가 방치돼 있으니까 그 주위에다 놓고 가더라고. 그래서 언제 불 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걱정이지. 동행한 전문가는 쓰레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경고했습니다. 배관이라든가 탱크 내에 유증기가 아무래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배출을 하지 않는다 보니까 그게 이제 폭발 팽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할 수 있고요. 지금 만약에 여기에 부식에 의해서 누유가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토질 오염이라든가 수질 오염은 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친환경 차가 들고 경쟁도 심해지면서 해마다 700개 넘는 주유소가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방치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식 폐업 후 땅을 개발하려면 규정대로 기름 저장 탱크를 철거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하는데 여기에만 수억 원이 들기 때문입니다. 개발 이익이 보장된 일부 입지 좋은 주유소만 방치의 늪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 근처 올 상반기까지 주유소였던 자리에 지금은 10층 상가 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2607세대 아파트 새로 신규로 입주하고 하니까 상업용 여기 상가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꽤 있었고. 반면 한적한 국도변 주유소 터는 사려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매각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소리 쳤죠. 지금 경기가 얼마나 나쁜데 누가 돈 주고 몇십억 주고 이렇게 그러겠어요. 이른바 좀비 주유소가 속출하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폐업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주유소만 해주냐는 반론도 있어서 여러 주체가 머리를 맞대 빨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흉물처럼 남겨진 이런 주유소, 앞으로 더 그 수가 늘어날 거라는 게 전문가의 예측입니다. 단순히 보기에 안 좋다는 게 문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환경오염의 우려도 크고 폭발 사고의 가능성도 있는데 이걸 그냥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밀착카메라 이가혁입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남지 않겠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12년 독주 체제에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던진 말입니다.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젠 정 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거대한 장벽 앞에서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지 않고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은 지금 한국 축구는 깨끗하지도 투명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며 축구협회의 독단적이고 독선적 운영 체계는 급기야 시스템의 붕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몽규 회장 체제를 향한 비판을 앞세웠습니다. 많이 들었죠. 감히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하지만 축구 국가대표로 또 대표팀 감독으로 이어 축구협회 부회장과 프로축구팀 이사장을 맡았던 현장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동행, 공정, 균형, 투명, 육성의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기업 총수입니까? 아닙니다. 발로 뛰면서 반드시 만들어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정몽규 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문체부가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정 회장은 4선 도전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저 임기가 아직 뭐 내년 1월 달까지 뭐 임기를 잘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판단해가지고 잘 검토해서. 정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려면 다음 달 2일까지는 후보 등록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에 열립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 우리 탁구의 역사기도 합니다. 금메달을 들고 있죠. 19세 이하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단체전 우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탁구하면 만리장성 중국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어떻게 넘었을까 싶은데 우리나라는 4강에서 중국을, 결승에선 대만을 잠재웠습니다. 박가현, 최나현, 유예린, 김태민, 이 이름들을 기억해둬야 할 것 같은데요. 삐아기 신유빈 선수와 함께 우리 탁구를 이끌어갈 미래일 테니 말입니다. (12월을) 앞두고 내일부터는 찬 공기와 함께 비와 눈이 내리면서 날씨 상황이 급변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는데요. 대부분 10에서 40mm 정도 예상되지만 제주 산지에는 100mm 이상, 제주도와 남해안에도 최대 60에서 80mm의 많은 양이 내리겠고요. 이들 지역은 비의 강도도 강하겠습니다. 차츰 기온이 떨어지면서 모레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최대 15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됐고요. 일부 수도권과 전북 동부에도 많게는 10cm가 넘게 쌓이겠고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도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는데요. 주후반에는 서울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시작하면서 오늘보다 크게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9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6도 정도 낮겠습니다. 전국적인 비와 눈은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청렴하고 봉사 정신이 뛰어난 공직자를 찾는 청백봉사상. 올해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요양팀장 김미순 씨가 선정됐습니다. 1987년 공직에 입문한 김 팀장은 37년 동안 지역의 노인과 보육복지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2009년 전국 최초로 퇴직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 실버 선생님과 금융 안내 도우미 사업을 진행해 새로운 노인복지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김 씨는 2017년부터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모발을 기부해 오는 등 꾸준한 봉사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로 48회를 맞은 청백봉사상 본상에는 고영미 광주광역시 남구청 자치행정과장 등 8명이 선정됐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